총리로서의 그 최상목 장관님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얼마 전 장관님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하신 일과 관련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에 따라 질문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규범은 무엇입니까? 네, 헌법입니다. 그렇죠. 가장 근본 규범인 헌법은 법질서, 경제질서 등 모든 질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도 아닌 고위공직자가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법질서, 경제질서는 뿌리채 흔들리고 국가 운영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극도로 커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해 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단답형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해야 됩니다. 없죠. 자격이 없죠.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 자격이 없죠. 네, 이행해야 됩니다. 장관님, 근데 왜 헌법 안 지키시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준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준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노력한 거라고 지금 강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헌법 질서가 돌아가기 위해서 두 사람을 임명을 했고요. 그걸 합병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 임명하려고 국민들께서 노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 설명도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직무유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정대하고 장기화시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실 때 위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기만 하십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 두 사람이 임명하고 나서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근데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헌재 결정이 났을 때 저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장관님, 근데 그때 헌재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른 국무위원들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아닙니다. 헌법은 국무회의가 절대 돌아가는 명령입니다. 것도 헌법기관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총리하고 대통령의 이미 변론 정의를 끝난 상황입니다. 저도 노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사과하실 용의가 없으시다는 거네. 지금도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하지 않으시네요. 좋습니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장관님, 자영업자 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존경하는 안도걸 의원님께서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 자영업자 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재정을 써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답변하신 적 있죠. 답변 시간이 짧아서요. 안도걸 의원님은 재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여러 시간 맞춤형 관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적 말씀을 드리는 있으시죠? 겁니다. 제가 예, 이 자영업자의 예, 어려움을 모른다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장관님 말씀처럼 소위 디지털 플랫폼이 삶의 곳곳을 차지하면서 자영업 행태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 본사와 자영업자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혹시 며칠째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려 77일째입니다. 이분들이 왜 농성하는 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배달 수수료 문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님 혹시 어떤 역할을 하신 거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공정위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예, 뭐 그 정부가 뭐 이게 중재 나서긴 했는데 네.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부의 의설픈 중재로 문제는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24년 7월에 정부 주도로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출범하고 11월에 수수료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배달의 민족은 상생 협의체 출범 직전에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을 했다가 협상 때 9.8을 7.8로 인하하는 꼼수를 쓰고 배달비도 인상해서 협상 후에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의 민족은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분은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온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온라인 판매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라는 명목하에 거대 사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방치한 결과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질서 있게 퇴장하거나 시장 변화에 적응할 시간조차 빼앗겼다. 자영업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일상을 원할 뿐이다. 이 점에 대하여 부총리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정책 당국자로서 그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플랫폼 사업자들 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노력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좀 더 이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 50대 이상이 50.3%로 가장 많고 창업 직전에는 53%가 직장인 임금 근로자였습니다. 왜 50대 이상 직장인이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겠습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형편없는 사회 안전망 때문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계속 고용 문제도 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슈입니다. 네. 자, 자영업자 문제 외에 노동자 문제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산재기금 끌어다 쓰셨죠? 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2023년 11월에 산재기금에서 예탁한 1.6조 원 가량 상환하지 않고 기간 연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산재기금이 공자기금에 예탁한 금액이 4.85조 원에 달합니다. 예년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정부로서는 어차피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돌려주는 것이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 산재기금이 공자기금에 예탁한 1.6조 원, 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장관님? 금리 뭐 3.86%인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해 산재보험기금 여유재원 운용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56%입니다. 2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즉 정부에 예탁하지 않고 운용했더라면 더 높은 수익률로 산재기금의 재정에 기여했을 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1.6조 원을 운용하지 않고 예탁함으로써 보게 되는 손해는 75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 예방에 사용되어서 할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이걸 부자들 감세해주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끌어다 쓴 것입니다. 이게 약자 방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약자 방치 정부였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최상목 장관께서 계셨습니다. 의원님, 게다가 최상목 장관께서는 약자는 방치하고 사익은 극대화했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관께서 환율에 베팅했다고 지적하는데 법원의는 그건 일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투자한 채권 저쿠폰 채권이죠. 소위 저쿠폰 채권 맞죠? 자본이 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차익을 노리기 위해 투자하는 거 맞죠? 알고 계시죠? 30년 만기 국채입니다. 네네. 저쿠폰 채권이잖아요. 지금 채권 매매 차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죠, 장관님? 그렇죠. 금투세가 원래 예정대로
도입됐더라면 도입이 아니라 시행 올해 1월 1일에 시행됐더라면 채권 차익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장관님 작년에 금투세 폐지 앞장서셨고 금투세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채권 매매 차익은 이제 과세가 안 되게 됐죠. 뭐 일단 상황은 지금 손해가 났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물론 아닙니다만. 나중에 근데 의원님이 이익이 발생하면은 근데 의원님은 그렇게 연결을 시키신 건 그건 좀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저는 작년에 여태까지 공직을 하면서 공직 윤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 사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 뭐 제가 그 부분 그리고 저 부분이 이해 충돌이 있는 건 저희가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작년 8월달에 이제 해당 채권을 사셨다고 이제 밝히셨는데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외화로 나온 가지고 리포트 있는 외화 내용을 예금을 가지고 산 리포트 겁니다. 내용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의 자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어서 저쿠폰 채권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저 장관님께서 금투세 폐지 앞장선 결과 물론 장관님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이제 가지고 뭐 해명을 하십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저게 제 발언입니까? 아닙니다. 전 저런 적이 발언.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저쿠폰 채권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장관님은 뭐 고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장관님께서 큰 수혜자 중 한 명이 된 것은 저에 대한 맞지 제가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놓은 추경안도 시급하다는 말뿐이지 상생 페이백 같은 사업은 올해 하반기나 되어야 제대로 시행이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했던 일에 분명히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산림청장님. 예. 영남 산불의 악몽이 사라지기도 전에